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 속으로 떠나는 붓다로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전 시간까지는 전불시대 칠처가람지 플러스 2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가섭불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신라야말로 부처님의 진짜 부처님의 땅이다. 불교가 가장 융성한 땅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신라의 왕족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불연국토설, 부처님의 땅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스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 보통은 이제 고구려가 더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고구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구려 372년, 백제 384년, 그 다음에 신라 527년이라고 쓰는데, 저는 이거를 쓴 게 아니고 이런 설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설들을 썼었습니다. 그게 이제 남해 전래설, 이제 허왕옥과 관련돼서 남쪽으로 해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설. 그리고 또 하나가 저게 이제 초원의 길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거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고 봤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중국을 거치지 못하면 불교도 못 받고 아무 문화적인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불교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루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확장성도 그만큼 충분했었다라는 게 돼요. 교역도 여러 문화들과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들과 했었던 거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역사가 가리키는 저 중국을 통한 루트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복속된 국가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그런, 좀 그렇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저는 제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저 늑대 외교 뭐 이렇게 해서 막 다 주변을 다 물어뜯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자주적인 부분을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게 기록이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삼국유사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다면 굳이 꼭 중국설만 우리가 정설이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중국 북조하고 남조, 이건 전진의 북연에 전해진 거고, 전진의 북연. 이쪽은 저 남조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남조의 마라난타, 그래서 남조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또 다른 길의 설이 있어요. 그게 초원의 길. 초원의 길 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남해설. 그러니까 해안으로, 바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저 자바섬 해가지고 이렇게 해상 실크로드 열리기 전에도 그런 식으로다가 길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으로 얘기하면 저 일본 서남 쪽에 제일 끝 쪽에 오키나와 그런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루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길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단순히 섬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아니고 해류가 있다니까, 해류가. 그러니까 지도 인식도 해야 되지만 해류 인식도 해야 돼요. 해류가 없으면 이걸 못 갑니다. 노저어서 어떻게 가겠어. 그래서 바람 부는 거하고 해류를 딱 인식을 해서 옛날 사람들이 배를 그때만 딱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게 계절에 따라서 해류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는 이 초원의 길이에요. 초원의 길이라고 하는 건 유목민들이 다니던 길, 중국 위쪽에, 그러니까 중국 영역 밖에 그 어떻게 보면 몽고나 이런 사람들 왔다 갔다 흉노족들 다니던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게 중앙아시아까지 쭉 갑니다. 그냥 말로 그냥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실제로 길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고 그냥 말 타고 뛰면 돼요. 그냥 초원밖에 없어. 그냥 초원. 그래 초원의 길이고 유적이나 말은 거의 없어요. 그냥 뛰었어. 말로 끝. 어디까지 가냐면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 유럽 사람들도 사마르칸트를 되게 이렇게 약간 이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명칭부터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마르칸트 아프랍시아 궁전이라는 데 가면 거기에 조관을 낀, 그러니까는 깃털 2개 갖다 박은, 깃털 박으면 무조건 한국으로 봅니다. 신라 아니면 고구려로 봅니다. 깃털 꽂고 있으면, 야 깃털 꽂았다. 뭔지 아시죠? 화랑 이런 거 나올 때 이렇게 깃털 2개를 꽂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프랍시아 궁전에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 아니면 신라 사람이 거기까지 갔구나라는 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림이 제일 명확합니다. 뭐 글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놔 버리면 경기 끝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녔던 흔적이 있고, 그 길과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게 요동성 유광탑 쪽, 요동성에 있었던 아유광탑, 그러니까 아쇼카 왕탑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냐면 기원전 37년. 그래서 이련도 뭐라고 했냐면 저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중국에도 기원 후에 기원 후 AD 67년에 불교가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야 그러면 중국보다 빠른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고려시대 인식인 거고, 빠를 수도 있죠. 초원의 길을 타고 넘어오면. 왜냐하면 실크로드, 중국의 불교가 들어가는 것도 실크로드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유목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한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그게 왜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게다가 유목이라고 하는 게 농경하고는 달라요.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고 약간 폐쇄적으로 했기 때문에 외래 문화가 들어가기 더 어렵고, 유목은 국경 개념이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가, 고구려 같은 경우도 되게 재밌는 게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우리 약간 만두같이 위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그림들이 좀씩 다릅니다. 왜? 어디까지 몰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 거기 무슨 특수한 산이나 산맥이나 강이나 이런 게 있으면 딱 나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이 정도 땅 따먹기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뭐 이 정도 됐겠지 뭐 이게 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고구려 영역 지도가 좀씩 다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리고 얘네는 이동하잖아. 그러니까 교류하기도 쉽고, 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쉽지. 그리고 유목 사람들이 원래 외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부담 없이 받아들여요. 그게 아라비아 상인이잖아, 나중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런 쪽에 굉장히 열려 있어요. 농경민들이 그 혈통들하고 관련된 얘기들만 계속 그 사람들끼리만 살았어서 배타성이 강한 거고, 유목 쪽에 그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봐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양자 드리고 이거 혈통 다른 사람 양자를 못 드려요. 그런데 그 시절에도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혈통이 달라도 되고, 재혼을 했더니 몇 명이 달고 왔어요. 이래도 그냥 키워줘요. 똑같이. 아니 맞잖아요. 고맙네. 미리 나왔네. 나의 수고로움을 덜어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게 유목문화의 사고방식은 서로 친하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 중심입니다. 아무리 안 친해도 혈통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나중에 자식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 결국은 누구한테 물려줄 건데? 나밖에 없잖아. 단일 단독 후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더 많이 나셨어야죠. 아니, 지금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목문화에서는 사실은 그렇게는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개하고 걔네가 뭐 선진적,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이거는 농경사회에서의 어떤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걔네는 계속 움직이는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요. 우리나라 고기 먹는 그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거의 유목 비슷하게 돼가지고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어렸을 때하고 생각해 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되게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유목 색깔이 위쪽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쪽은 농경 색깔이 강하면 그 위에는 농경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만주 그쪽 넘어가면 비가 와야 농경을 하지. 땅 가르면 되잖아. 야, 네가 해봐. 물이 없다니까. 물이 없다니까. 왜 유목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구려 하면 자꾸 이 평양 중심의 고구려를 생각하니까 그게 유목 문화가 생각보다 약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쪽은 다 유목이에요. 위쪽은 유목이에요. 그래서 그쪽과의 교류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해? 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줬을 때 중국과 우리나라를 대등관계로 다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아니어도 충분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 민족의 기회를 떨칠 수 있었어라고 하는 약간 국뽕과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국과 우리를 나누는 경계는 이 요하라고 하는 강입니다. 요하라고 하는 강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세 개의 문명이 있다. 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황하 문명만 얘기하지만 황하 문명, 양자강 문명, 요하 문명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하를 중심으로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큰 강이나 산맥이 딱 걸리면 무조건 나뉩니다. 문화권이 나뉩니다. 그거는 교통이 어려워서 그래요. 교통이 어려워서. 그래서 큰 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하라고 하는 세로로 흐르는 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동이 우리 쪽이고 고구려 쪽이고 요서가 중국이에요. 중국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연나라 쪽입니다. 연나라 쪽. 그래서 저희가 나중까지도 연경으로 불리죠. 그래서 연경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쪽에 여기가 이제 최전방이니까 이쪽에다가 성을 다다다다 쌓습니다. 고구려. 성을 연결해서 쌓은 건 아니고 하나하나 점성을 쌓아요. 점으로 성을 쌓아요. 농경민의 성 방식이 남한산성, 북한산성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쌓는 거고 유럽 가보세요. 그냥 성이 단독으로 딱딱 있죠. 그 성벽 개념으로 이렇게 막 둘리진 않잖아. 우리는 서울도 성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래갖고 그걸 이렇게 박스로다가 막은 거잖아요.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다 그냥 성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 진짜 그 성 주변만 성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연결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농경민의 성과 유목민의 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점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나라가 여기 쳐들어올 때 요거를 도장 깨기를 하거든요. 하나를 다 깨고 이러면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 남쪽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비사성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안시성 아시잖아요. 네. 양만춘이었다 카더라라고 하는 그 안시성, 조인성의 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동성, 뭐 백암성, 계모성, 현도성, 신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동성 유명하죠. 왜 요동성이냐? 요하 동쪽에 있으니까 요동성. 요동, 요서 이렇게 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요동에 있으니까 요동성. 그 얘기는 뭐냐? 요동성이 저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성 중에 대장급인갑다. 명칭 자체를 그렇게 붙인 걸로 봐서 그런 정도를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수나라나 당나라 같은 경우도 초기에 저걸 못 깼던 이유가 뭐냐면 계속 하나하나 날리면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성을 이런 식으로 날린다니까. 하나하나 도장 깨기로 해서 하나하나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월이 가고 겨울이 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당나라나 수나라 군대들이 쾌속냉동 상황에 빠지면서 사람이 죽어가요. 그냥 가만히 졸고 있으면 죽어. 성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고수전쟁, 고당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던 방법이거든요. 청야전 선술이라고 해서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적이 쳐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주변에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먹을 거는 싹 걷어 들어가고 민가나 이런 거 싹 불태우고 그 다음에 물 나오는 데는 독약 풀고 이러고 성에 들어가서 얼 때까지 겨울이 얼 때까지 버팁니다. 그게 전술 끝입니다. 이거에 걸려서 매번 갔다는 거죠.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도 러시아 때 이걸로 간 겁니다.
러시아가 절대 이긴 거 아니에요? 때려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물러만 가면서 겨우 우리 너네를 이겨줄 것이다. 너희는 인생의 쓴맛을 볼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러나진 않았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물러가지 않았어. 그냥 짱 박혀 있었어. 그러면 날씨가 해결해줘. 수나라는 더 힘들었었어요. 당나라는 그나마 좀 위쪽에 있는 애들이 왔고, 수나라는 강남 사람들 왔거든. 야, 중국 강남 그 따뜻한 데서 온 사람들 만주에 영하 40도 한번 맞으면 손발이 썩어 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저건 감당 안 됩니다. 그리고 저 요하가 늪지가 많아요.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저게 이제 해동되고 이러면서 늪이 그쪽에 굉장히 많다. 비슷해요. 여기도. 이 얘기는 뭐냐면 수레 같은 거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고 쭉쭉 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갑옷 이런 데 이게 막 흙 같은 거 끼잖아요. 훨씬 무거워집니다. 사람 짜증 치대로지. 그래서 그걸 다 버텼던 거예요. 쟤네가 뭐 100만 대군이 와도 끄떡없어. 우리에겐 동장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나중에 당고종 이치 때 우리가 지는 줄 아세요? 걔네는 희한한 작전을 썼습니다. 작전을 이런 식으로 들이받아가지고는 대책이 안 선다라고 생각해서 패스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얘가 안 나와. 농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로 통과해서 갑니다. 어디로? 평양으로 갑니다. 수도로. 수도께서 왕잡기 작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왕만 조져가지고 절단을 내겠다. 어차피 이건 장기판이지 바둑판이 아니다. 국지전에서 굳이 승리할 필요가 없다. 왕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수도로다가 진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로 진군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살수대첩.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성공하죠. 왜냐하면 수도로 진군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 진짜 이기려고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도 계속 지면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별동대만 이끌고 수도로 들어가고 끝내겠다라고 했다가 그 살수대첩에 완전히 싹쓸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자 우리 간다. 이걸 계속 보여주면서 가면 돼요. 내가 계속 가고 있다. 그거를 저쪽 수도에 있는 왕한테 계속 보여주면 왕 입장에서는 야 나와서 빨리 싸워. 이게 나간다고. 성에다가 계속 그 파발이 간다고. 야 빨리 나와. 쟤네가 오고 있잖아. 너 안 보여? 이렇게. 그러면 저쪽 사령관 입장에서 성을 맡고 있는 뭐 내가 양만중 가서 사령관이에요. 나가면 집니다. 그건 사령관 판단이 100% 맞는 거예요. 지금은 쟤네한테 안 돼. 숫자나 뭐 여러 가지로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기다렸다가 결국 뒤통수를 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너 안 나오면 너 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왕 입장에서는 군대가 내려오고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려가서 평양을 깨려고 가는 게 아니고 주변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그래서 뒤쪽에서 나오면 걔를 먼저 잡아버리지. 이런 식으로 깹니다. 그러니까 평양까지 밀고 들어가도 이제 경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농성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이 바뀌면서 고구려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내부적인 분열도 분명히 있죠. 그건 뭐 망할 때 내부적 분열 없는 데는 없어요. 다 단결했는데 왜 망해? 예. 뭔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망하면 언제나 대두하는 건 내부적 분열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더 크게 부각이 돼요. 왜? 이긴 사람들이 너네는 질 수밖에 없는 쩌리짓을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너네는 멍청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진 거야라는 거를 해서 자존감을 무너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가 또 단합을 하면서 또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거든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요동성에 요 봐봐. 요동성 유광탑. 요동성에 아쇼카왕, 아유광의 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목 자체가 아쇼카왕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야, 이거 진기하지? 진기해. 우리나라에 아쇼카왕 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요동성 유광탑조하고 또 하나가 저 장흥에 천관산에 가면
지제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제산 청관사인데 거기 가면 아쇼카 왕탑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청관보살 신앙이라고 중국에도 있었던 게 장보고 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이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짜 탑입니다. 그건 탑 아닙니다. 그냥 돌인데 특이한 돌.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는 진짜 탑이에요. 진짜 탑.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삼보감통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스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구려에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경을 순례하고 있었어. 저 성왕이 이제 누구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왕이 국경을 순례하고 있었는데 오색 구름이 이렇게 다 낀 데가 있더래. 이렇게 쫙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모그 같이 이렇게 다 껴있는데, 근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뭐 보면 뭐 사람 같은 게 이렇게 딱 보이고 그게 뭐냐면 스님이 석장을 짓고 지팡이를 짚고 딱 서 있다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고 신기루처럼 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있는 거. 저게 뭐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진귀한 게 있는 것 같다. 야, 파봐라. 이렇게 해서 팠더니 한 3m 정도 파니까 거기에서 탑의 흔적이 나오고 흙으로 된 탑의 흔적이 나오고 거기서 지팡이하고 석장하고 신발이 나오더라. 야, 이거 좀 뭔 얘기일까?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달마대사 얘기가 좀 섞여 들어왔구나. 달마대사가 인도 갈 때 지팡이에다가 신발 걸고 갔다더니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나라로 왔나? 저게 인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온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게 달마대사 이야기도 약간의 섞였구나. 여기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달마대사 이야기가 섞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제 7층 탑을 나중에 목탑으로 쌓았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 요동성 아쇼카왕 탑이 고구려 고운벽화에 나오는 유일한 탑입니다. 거기에는 3층으로 나옵니다. 3층으로. 7층이면 목탑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목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탑을 쌓는데 저게 이제 성왕이라고만 나오는데 저 성왕이 누구냐? 저 성왕을 이런 스님이 뭐라고 쓰냐면 동명성왕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왜? 그 당시는 중국에도 불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기원전 37년에 어떻게 고구려에 먼저 불교가 들어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성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2명입니다. 고구려에 한 분, 백제에 한 분. 백제 성왕, 관산성 전투에서 돌아가시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왕. 야, 이게 역사적으로 제대로만 평가받으면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 최고의 군주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고 목이 잘리고 나서도 성왕이라는 시호를 얻을 정도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 이 시호만 봐도 이게 대충 안다고. 대충 안다고. 그래서 주먹 쓰는 사람은 무왕, 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무제, 뭐 이렇게 무자 들어가면 주먹. 그 다음에 문자 들어가면 공부. 그 다음에 세상의 문물을 이렇게 잘 밝히는. 그 다음에 세자, 세상 세자가 들어가면 그게 문화 창달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그래서 이 세 글자 다 좋은 글자예요. 다 좋은 글자. 그런데 성인 성자가 들어가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 이상의 글씨를 써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글자를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명성왕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명성왕이 보통 주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주몽. 들어봤잖아요. 활 잘 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의 후신이고, 모세는 물을 가르고 가고, 이분은 거북이하고 자라 이렇게 이런 애들, 잉어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밟고 가고 이렇게. 그 동명성왕 아니냐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 있어요. 연남생 묘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702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누구냐면 연개소문 셋째 아들이에요. 연남산. 연남생은 그 위에. 걔가 이제 뒤집어서 나중에 이제 반목하면서 문제 생기는 거고, 연남산이라는 사람은 그 동생이거든요. 연남생 동생인데 여기 묘지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몽과 동명성왕이 일치되는 인물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두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도 아직도 역사적으로 저걸 같은 인물로 봐야 되느냐, 다른 인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탑을 발굴을 해서 저 탑 자리를 발견해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하들한테. 야, 이거 뭐냐? 이랬더니 휴도왕이 있는데 그 휴도왕이 금인을 모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휴도왕 그 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서 흉노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휴도왕이 붓다입니다. 붓다. 휴도 그러니까 붓다를 음사해서 붓다의 음사 중에 휴도, 부도, 포도 그 포도 아니고 이게 같은 음이에요. 같은 음. 그래서 이렇게 왜 다양한 음들이 나오느냐? 나라가 크기 때문에 민족이라든지 문화 배경이 달라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글자는 통일돼 있어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음사들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인도에서 뭐 동인도 쪽 사람도 있을 거고 북인도 쪽 사람도 있을 거고 파키스탄 쪽 사람도 있을 거고 실크로드 쪽 사람도 있을 때 얘네도 발음이 약간 달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여러 발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도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일제 아버지예요. 투 김일제 아버지고 원래 흉노의 소왕, 흉노의 여러 가지 왕들인데 그 대칸이 있고 쉽게 말해 소칸이 있는데 그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무제 때 한무제한테 잡힙니다. 한무제 뭐 워낙 세니까.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귀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금인을 모셨다. 금빛 사람을 모셨다. 이렇게 해서 그게 불교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어요. 저는 그 주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명제 이전에 후한의 명제니까 전한의 무제로다가 연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서 흉노열전에 있어요. 흉노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이 사람도 읽었는가 봐. 이 사람들도 읽었는가 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불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달마의 이야기고 그 휴도왕 이야기는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불교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사실 북방길로도 올 수 있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시대에 이 탑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탑을 만들었는데 부처님 탑을 8개의 근본탑, 근본 8탑,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모신 8개의 탑 중에서 7개를 열어서 사리탑들을 전부 전 세계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냐? 기원전 37년에 고구려의 아쇼카 왕에 필적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쇼카 왕을 알아보는 왕이 나타났다. 그게 동명성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스토리가 이야기는 약간 달라지지만 누구에게 나오느냐? 진흥왕한테서 나오죠. 진흥왕이 어느 날 이렇게 있었는데 울산으로 배가 한 척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냐? 까봐라 이랬더니 그 안에서 아쇼카 왕 서신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불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인연 있는 땅에 가서 불상이 되라. 이렇게 해서 진흥왕이 만드니까 단번에 불상이 만들었다. 그게 황룡사 장육존상 547년에 만들어지는 불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진흥왕이야말로 아쇼카 왕보다 더 대단한 그런 전륜성왕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고구려에서는 고구려식으로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줬느냐? 동명성왕에게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함의하는 거는 전륜성왕을 담고자 했었던 어떤 시기적인 풍토가 있었고 그거를 고구려나 신라나 나중에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왕이 전륜성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왕에 대한 추구들이 있었고 그것이 고구려에서도 나타난다더라.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요동성 유광탑주에 있는 거고 되게 재밌는 게 요동성에 왜 저런 7층으로 된 큰 거대한 목탑을 아니 전방에다가 미쳤어? 아니 황룡사 구층목탑은 수도잖아. 수도에 당연히 거대한 불탑을 세운다. 오케이. 최전방에다가 백령도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불탑을 이렇게 세운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건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최고 전방이잖아요. 최고 전방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다 평야예요. 평야이기 때문에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요, 말 타고 바람같이 쫙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척후라는 게 산이나 이런 데 있으면 산 위에서 이렇게 막루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언간한 막루 가지고는 평야에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인다 그렇게 해서 보고 가면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타 싸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람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나 이런 애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목민 군대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몽고 징기스칸 얘기할 때 동유럽의 그 강력한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군대는 이건 뭐 신이냐? 왜 이 사람들이 저기에 있다가 하루 만에 여기까지 오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에서 안 내립니다. 그냥 계속 돌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전에 걸리면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이쪽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데에 고층 막루를 세웁니다. 그거를 종교랑 결부시키면 높은 탑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중국 요 나라의 불궁사 석가탑입니다. 왜 뜬금없이 여기에 이렇게 대단한 탑을 만들었지? 한 67m 정도 되는 탑이거든요. 그게 막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막루 역할을. 그래서 그 근처에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럼 막루를 차라리 그렇게 높게 짓지. 뭐하러 그렇게 높게 막루를 줘? 그건 예산 낭비가 엄청난데. 그럼 왜 탑을 짓습니까? 종교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부 불교를 믿었던 때니까 종교적 구심점이 생기면서 그 예산을 막루에 쓰는 것보다 탑에 쓰면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운 구조가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타 싸움 할 때 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위험하죠. 그거를 부처님이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저 탑을 보면서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저 불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렸을 때 탑이 불타거나 이랬을 때 너무 죄의식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싸우게 돼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는 극락이나 천상세계에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방에다가 성지를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밀리지 않아야 될 때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던 분이 신라의 자장스님입니다. 그게 자장스님이 이제 만년에 오대산, 평창의 오대산을 개창하는 이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백제한테만 되게 두드려 맞은 줄 알거든요. 근데 고구려도 그때 숟가락을 얹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게 동네 북이네. 이러면서 우리도 숟가락 좀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파고 들어오면서 좁혔었던 거는 백제입니다. 백제 무왕. 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무왕. 그리고 왜 무왕은 전투력이 좋은지도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왕은 전쟁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 수행을 하면서 계엄령 발동하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리면서 자기 왕권을 계속 강화해 가는데, 이쪽은 선덕여왕이잖아. 왕이 나가서 전투 지휘를 못해요. 여자가 어떻게 전투 지휘를 하겠어? 저쪽은 왕이 친정을 하는데, 왕이 나와가지고 중군을 장악하고 야 이쪽으로 가. 그러면 대장들이 말을 듣지. 선덕여왕은 그걸 못하잖아. 그래서 대타로 누구를 쓰는 거냐면 김유신이에요. 그게 김유신 세력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무장 세력에 확장될 수 있었던 게 선덕여왕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면 가서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 여왕이 나와가지고 전투하는데 나와가지고 그 군대 좀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겠어?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숟가락을, 백제 쪽은 김춘추 계열 쪽이 막았던 거고, 고구려 쪽에서 이렇게 사부작 내려오는 것들은 김유신, 김춘추는 패키지 상품이잖아요.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그렇게 해서 막았던 거고, 그 다음에 북쪽에 이제 고구려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평창 오대산을 개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로다가 만들어 놓으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야. 그냥 산에서 화전민 같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어. 근데 전쟁이 난다고 자꾸 이런 소문이 들리네. 야, 쳐들어 내려온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별로 특별히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살살살 남하해 버린다니까. 땅이 빕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시나 이런 데는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원도 화전민이야. 가끔 띄엄띄엄 이렇게 살아. 그러면 훅 갈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살아야 되나? 나는 여기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가 공백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훨씬 편하죠. 저항 없이 그냥 밀고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전체가 다 불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에 성지를 하나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지켜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고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요즘 전쟁하고 달라요. 요즘 전쟁은 용기 있고 뭐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무기 좋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런 아쇼카 왕 얘기가 있고 저기에 누가 숟가락을 얻는 거냐면 동명성왕.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개국군 주면 레벨이 일반 왕보다는 훨씬 높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과 아쇼카 왕이 성왕으로 전륜 성왕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두 개의 권위가 묶여 있으면 불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권위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신성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이 군사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진작되고 그 다음에 동요가 안정될 수 있죠. 그래서 조요동성 유광탑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그리고 아마 당나라에 밀렸을 때는 저 작살 났을 겁니다. 저런 식의 어떻게 종교시설은 초토화시키는 게 맞아요. 적군의 입장에서는. 저게 하나가 완전히 초토화되면 그 동네 사기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고 있는 종교의 해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 요동성 유광탑조다. 그래서 요동성 유광탑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의 길이라는 것을 변증해 주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전방으로서의 안정이라고 하는 필연성도 존재했던 거고, 그리고 고구려 초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72년 이전의 불교적인 이야기 스토리들이 실제로 유목과 관련된 또 다른 스토리도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마치고 다음 녹화는 사실은 경주 가서 직접 저 칠처가람지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황자 들어가는 절들을 답사를 하면서 예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로 떠드는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로 떠드는 교육이 있고, 제일 최강의 교육은 현장 교육이에요. 그게 머리에 제일 많이 남는. 이건 교육학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직접 답사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빨아야 돼. 명당은 길을 빨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좋은 기운들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화면으로 제가 길을 쏴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거 하지 마. 받고 못 받고는 저는 다 쏠 겁니다. 받고 못 받고는 이제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장이 청정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 기운을 잘 받아 발복하실 수 있고, 업장이 두터우시는 분들은 그런 기운을 통해서 그 업을 잘 밝혀서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는 경주에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